2000이 깨진다, 1900 간다, 1800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일시적이다. 작년에는 가대평가됐기에 가대평가됐습니다. 지금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가소평가됐습니다.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쯤에 저점이 나오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기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주가 저평가가 심화됐다라는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코스피가 주요 경제 변수들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9월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화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 주가도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요.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목 GDP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나요? 명목 GDP에서 그동안 가대평가됐다 그러는데 올해 주가가 급락하면서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전망해 보면 명목 GDP는 한 4.5% 정도 성장합니다. 네. 실질 GDP 우리가 올해 몇 퍼센트 성장했다 그거는 실질 GDP인데요. 한국은행 올해 2.6% 전망하는데 저는 한 2.5% 전망하고 GDP 디플레이터 물가가 한 2%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올해 명목 GDP는 4.5% 정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로 보면은 적정 주가가 3,090 정도 나와요. 3,090이요? 근데 언제 3,000 가느냐? 3,000 까마득한 옛날 일 같죠? 네. 그런데 적정 주가가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9월 달에 주가가 급락해 버렸죠.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155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사실 9월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파월 연준 의장 쇼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적정 주가 3,090에 비교하면 2,155니까요. 네. 우리 코스피가 한 30% 정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30% 저평가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보면요. 그래서 가장 저평가됐던 데가 2018년이었었어요. 네. 그때 한 22% 정도 저평가됐었는데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30% 저평가된 거는 2000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저평가됐다라고 명목 GDP를 비교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평균 수출 금액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이 조금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 보면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7천만 달러, 9월이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네. 증가율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15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거로 봐도 한 22%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 26억 7천만 달러 수출 고려하면요. 적정 주가가 2,747,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저평가된 적이 있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06년, 7년에 우리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2007년에 주가가 엄청 가대평가됐었는데,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지고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10월 달에 한 34% 정도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20% 이상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네. 어떻든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도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래서 작년 4월 같은 경우는 41% 가대평가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걸 보고 주식 비중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해버린 거죠. 40% 가대평가됐다가 지금 20%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라는 건 항상 그 연착륙이었고 오를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GDP에 비해서 30% 가소평가됐고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22% 지금 가소평가됐다는 것은 주가가 경착륙했다는 겁니다. 정말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명목 GDP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정말 코스피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30%, 22%씩 저평가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수출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으로 그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전망해 놨는데 이건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올해가 한 24억에서 26억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로 하면은 아마 10월부터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나쁘니까 우리 수출도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지금 주가가 한 20% 저평가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년까지 제가 전망한 것처럼 수출이 24억 달러, 올 26억 달러 이 정도 사이라면요. 이거로 계산하면 적정 주가는 한 2,550에서 2,640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사정이 개선되면은 물론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지나치게 주가가 저평가되니까 네.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2,600 내년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제가 다음 달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요. 네. 증권회사 하나가 7개 IB들 보면은 6개월 후에 목표 주가, 9개월 후에 목표 주가, 1년 후에 목표 주가 이런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6개월, 9개월 보면은 목표 주가가 한 2,600 정도는 된다. 지금이 워낙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2,600 정도이고 그게 한 6에서 9개월 정도 후쯤 될 것이다. 그 정도 가면은 네. 9개월 후에 지나면은 내년 2분기, 3분기 가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 그 전망치들이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맞아요. 2,000이 깨진다, 1,900 간다, 1,800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00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일시적이다. 2,000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때는 주식 사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스피가 1,470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1,470까지 떨어졌을 때 주식 사신 분들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거는 잠깐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방 V자형으로 회복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고 여기서 저평가 영역이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2,20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기간은 길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잠깐 더 하락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수출 관련해서 주가 전망을 얘기해 봤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유동성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돈이 많이 풀린 건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 돈들이 지금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하고 있어요. 요새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르고 일부 은행에서 3, 4% 예금 2년 만기, 3년 만기 적금 이런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숨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M2라고 우리가 보통 통화량 하면 M2 강의 통화인데요. 그게 3,700조 정도 되는데 아직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증가율은 낮지만은 꾸준히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시가총액이 한때 2,200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700조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2,200에서 1,700이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통화량 좀 늦게 발표되는데요. 제가 9월 통화량 추정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M2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밖에 안 됩니다. 그게 2000년 이후로 2005년 이후로 평균을 보니까요. 58%였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통화량에 비해서도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 작년에는 한 68%까지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가대평가됐었는데 이제 과거 평균이 58%인데 이게 9월 달에 한 4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유동성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한 23%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68에서 45인 거죠. 예. 아까 명목 GDP에 비해서는 한 30%,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는 22%, 예, 그 다음에 유동성 M2에 비해서는 24%, 23% 정도 가소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가대평가 영역이 있으니까 예,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드렸는데요. 근데 제 논리가 좀 다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새 그 김영희가 시한관을 바꿨다.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에 달아놓으시고 그러는데 네. 바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가대평가됐다고 했던 경제지표에 비해서 주가나 코스피나 시가총액이 다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뭐 제가 닥터둠이 아니라 저는 그 미스터 데이터 어떤 한 언론에서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던데 예, 제가 데이터를 보고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작년에는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지금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까? 가소평가됐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뿐인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 교수님은 닥터 둠이 아니라 이제는 미스터 혹은 닥터 데이터라고 부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전망이든 보는 방식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동성에 비해서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명목 GDP로 봐도 뭐 수출로 봐도 유동성으로 봐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이거 언제 해소되나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요. 네. 예, 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렸던 거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데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8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주가도 같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 선행지수 이제 저점이 언제인가? 사실 이거는 예측이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제가 예측해 보니까 4분기쯤에 저점이 나요. 올 4분기. 지금 4분기 시작됐으니까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뭐 한 모양에는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거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로 보면은 내년 1분기쯤에 선행지수가 저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쯤에 저점이 나오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물가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 녹화는 오늘 9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네. 지난 8월 달에 5.7, 그 다음에 9월 달에 5.6%로 상승률은 좀 둔화됐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그 근원 물가는 상당히 좀 덜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한데요. 이 물가가 저는 뭐 한 11월, 12월 가면서 4%대, 내년 상반기에는 3%대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마 한국은행 긴축 정도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늘 그 후행 지표예요. 네. 제가 우리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코스피가 주가가 한 물가에 한 12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지금 1년 이상 떨어졌죠.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도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가면서 물가 상승도 많이 낮아진다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주가 반등 요인으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올해 4분기에서 그리고 내년 1분기 사이즈음에 이 저평가가 해소가 된다. 왜냐하면 선행지수를 보았을 때 그때 이제 지금 하락세인 게 증가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물가 상승률 지금 아직
많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5.6 정도로 높은데 이게 이제 둔화가 됐을 때 주가도 다 같이 끌어올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험 요인은 없을지가 좀 궁금해요. 앞으로 뭐 이제 저평가 됐으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구나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런 요인도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이 이제 저평가 됐으니까 팔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더 떨어지면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늘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외생적 충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요새 뭐 영국 문제 있고 뭐 크레딧 스위스 파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예, 그다음에 러시아 핵을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리스크가 북한도 요새 남북 문제도 계속 좀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주가를 예상하는데 경상수지예요. 예, 경상수지 3개월 이동 평균이 코스피에 한 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최근에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선행지수는 올 1사분기, 늦어도 내년 1사분기, 빠르면 올 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다. 국내 요인만 고려한 건데, 이 경상수지는 해외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경상수지로 보면은 조금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로 나와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으니까요. 좀 이게 위험지표를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 보면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축소되고, 예, 주가도 조금 더 떨어질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요인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해외에서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가 확실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식은 팔 시기는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눠서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올 4분기에 사느냐, 내년 1, 4분기에 사느냐, 네. 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 1분기까지는 뭐 경상수지 같은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마 조금 나눠서 뭐 비율로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 30% 정도 사시고 100을 사신다면요. 네. 내년 1, 4분기 무렵에 한 70% 정도 나머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도 그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으니까 네. 일정 비율의 현금은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내년 1, 4분기에 좀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 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명목 GDP, 수출,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 즈음에는 이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위험 요인들도 있어요. 해외에서 이슈가 터지거나 정말 이 외생적인 충격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파는 시기는 아니다. 대신 이제 내년 1분기까지 나눠서 매수를 하자. 올해는 30% 정도,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70% 정도 매수를 하시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정 정도의 현금은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컴팩트하게 정말 딱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얼마나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데이터로서, 네, 닥터 데이터로서 많은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